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0강 강복 이후 체육에 대한 기획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갑자기 이 코로나19가 다시 또 세 번째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20대가 대부분인 우리 학생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렵게 힘들게 이런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있고 힘든 그런 점들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또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본인들이 바라는 목표,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사 수업은 좀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전공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내용들도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용만 전달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 체육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부분, 최근 근대에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학교 체육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이 시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신체적인 부분과 이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정서적인 부분들은 꼭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지적인 부분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혹은 신체적, 사회적, 또 정서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이란 말들이 이 시기에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체육에서 새로운 민주체육으로 전개되었고요. 일제치하에서의 체조과가 체육과와 보건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칭 개정에 대한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명칭이 개조됐다는 건, 혹은 명칭이 개정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체조과가 체육과와 보건과로 명칭 개정되었다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과를 보건과를 각각 나눠놨다는 것은 그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954년에는 문교부에서 학생 체력 강화 목적으로 미군 정하에 중고 학교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한두 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체육을 앞으로 하게 되고, 혹시도 장래 그 체육 교사의 꿈이 있는 분들은 이 체육 수업 시간이 1시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한두 시간일 때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3시간으로 늘어나면 30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시간에서 3시간으로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30% 이상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체육 수업을 강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학교에서도 체육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이수를 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체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수업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체육이 필수에서 선택이 되거나, 이런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바뀔 때 체육을 전공하시거나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1955년에는 학생들의 신체 검사 규정이 되었고요. 58년에는 체력 검사 규정,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기초 작업을 설치했으며 체육교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이전에 비전문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참 이때 좀 서글픈데, 자, 조회지도 교사, 다시요. 고맙습니다. 체육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 뭐 조회지도교사, 행사지도교사, 학생지도교사, 선수 양성 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체육 수업은 학생들에게 두렵고 따분한 시간으로 남게 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역사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뭐 조회 시간에 아이들 지도하거나 이제 이때 뭐 아이들 사실 이때 체벌도 많이 했고 또 행사를 지도하거나 문제 학생들 지도하거나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이런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그 학교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체육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역사 인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체육학회가 발족돼서 각급 체육학교에서는 체육과나 체육대학이 설치되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체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체육 전공자든지 체육을 하기 위한 체육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53년입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체력장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체육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력장 그 20점, 당시 제가 알기로는 20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점수를 만점 받아야만 일단은 그 그러니까 모든 학생 대부분 만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이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본인의 체력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틈틈이 체육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을 그리고 수업들도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서 체력장이 점수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제 성장이 이제 체육 수업의 체육의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농어촌의 근대화로 인한 소득 증가, 교육 기회의 확대, 국민의 보건 환경 개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결국은 이제 이때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을 시기인데요. 점차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증가되면서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죠. 소위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대두되면서 이제 체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도시와 농촌,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고요. 농가 부채 문제의 발생이 이루어져요. 왜냐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대출을 계속 받고 농협에서도 받고 은행에서도 받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촌양도 현상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을 떠나서 다 고향으로
서울로 도시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천향도 현상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시골에는 살려고 하지 않고 도시로만 다 모든 이목들과 집중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점점 시골의 그 인구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분들만 이제 시골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 그리고 또 따라서 도시 빈민도 발생이 됐죠. 참 요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요. 체육에 미군 정기에는 633 학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학제가 도입이 되고 오늘날의 학제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1950년대는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지금은 현재 뭐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1950년대만 해도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는데 이때 1950년대 초등학교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그 의무 교육을 이때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제 실시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전에는 뭐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그런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교육기의 양적 확대가 실현됐죠. 교육기의 양적 확대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미군정 과도기에는 633 학제가 그리고 체육의 교과목명이 체육보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육에 보건이 들어가느냐, 보건은 따로 해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곳곳에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과에 이제 체육보건으로 같이 사실 이 보건을 따로 떼놓는 게 맞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밥그릇 싸움처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보건이 같이 있게 되면 그만큼 보건 선생님들은 보건 전공자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기는 전인 교육을 강조해서 지덕체를 강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교육과정기는 경험,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 보건체육의 명칭이 다시 체육으로 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건체육, 체육보건 사실 계속 이제 이게 어떤 내부에서 다툼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명칭이 하나로 통합되면 이제 보건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나눠지게 되면 이제 또 보건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힘을 쓰게 되고 곳곳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체육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보건 선생님들한테는 좀 보건 전공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레크레이션이 추가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초등학교에 놀이 대신 운동 용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이 체육이 놀이라고 그런데 이제 운동, 뭐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전문 분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기에는 개인사회 학문을 강조한 교육과정 목표 그리고 또 여가, 평생 스포츠, 야외활동 등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지금 기본적인 그 체육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그 체육 수업의 어떤 목표를 간직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 4차 교육과정기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체육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5차 교육과정기는 남녀 공통 이수 과목이 신설되었고요. 제6차 교육과정기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지역과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요.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도입됐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기에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체육학은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 지금도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내에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뭐 30명, 20명이 있는데 어떻게 수준별로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멘토맨, 또 멘토 멘티의 어떤 그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인원수가 더 줄어들지 않은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수준별 교육과정, 왜냐하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의 체력 증진을 이제 중심을 갖게 되는 그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때 이제 신체 검사법이 나타났고요. 학교 보건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장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체육시설 기준령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체력장 제도가 도입되는 거 여러분들 좀 유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장이 도입됐다는 것, 체력장 제도화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 학생들에게 이 체육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체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체력장 제도가 생김으로써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체육 관련 일들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전공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량이 점점 필요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학교 체육시설 기준령이 이제 발표되면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기본 체육시설과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시설과 또 선택적으로 갖춰져야 될 선택시설을 나누면서 학교 체육시설이 법령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면 반드시 있어야 될 체육시설과 그리고 구비해야 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이 이제 점점 질이라든지 양적인 면에서 인프라가 갖춰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선수의 육성으로 있어서 학교마다 교기 종목을 육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정말 특기 종목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각종 그 엘리트 선수들이 이때 많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소년체전이 이제 개최되고 전국체전이 개최되었는데 소년체전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고요. 전국체전은 고등학생 이상 실업팀 포함해서 이런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체육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체육연표를 한번 잠깐 보면요. 한국체육회가 발족된 거는 이제 1953년, 그리고 보건과 안전의 강화가 1958년, 국민체육진흥법 공포가 이제 1962년인데요. 이때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체육을 보급하고 국민의 체육의식이 고취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그리고 체육 보급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 체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분야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입니다. 학교보건법 제정인데 이건 196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의 체력장 제도가 1973년 앞서 말씀드렸고요. 학교체육진흥법 공포가 2012년에 되면서 학교체육의 정상화, 학생 선수의 권리 보호. 사실 이 당시에 왜 이런 법이 이제 발표가 됐냐면요. 운동 선수들이 거의 체육 수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을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진흥법을 공포하면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 선수들도 학업도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학생 선수들에게 지나친 운동과 그 시간이 보장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회 참가 또 정상 수업을 이수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말 리그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시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은 지금도 학생 선수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끔 학교에서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체전 교기 육성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경기력 향상, 학교 체육의 활성화, 좋은 점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 저도 이제 이 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사람으로서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도 간 과열 경쟁. 소년체전이라든지 또 전국체전도 있는데 엄청나게 각 시도별, 특히 서울 경기도 맨날 1등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이 엄청 심하고 최근에는 계속 경기도가 소년체전이 계속 이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아이들 어떤 재능이나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실적을 위해서 무리한 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의 정상 수업이 박탈돼요. 왜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감독 코치들이 애들 수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이제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체육의 발달 쪽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하고요. 1976년도에. 그래서 체육의 범국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데요. 1986년에 국민체육진흥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 생활체육이라는 그다음 이제 평생체육, 생활체육, 사회체육 어쨌든 국민들에게 밀접한 친근한 이런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호돌이 계획이죠. 이제 이때 이제 뭐 88년 올림픽이 끝난 그런 바로 직후였어요. 1989년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이제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생활체육, 아까 생활체육 용어가 나왔댔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그래서 전국의 각 시도에 어떤 그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때부터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약수터를 가든지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소형 체육관이라든지 약수의 뭐 어떤 국민체육시설 뭐 탁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때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국민들이 체육을 일상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이 이제 목표로 이루어졌고요. 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조성이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는 하여튼 체육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런 체육을 많이 활용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은요 2003년부터 2007년. 그래서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요새 많이 나오죠. 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말이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여기 관광부란 말과 체육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거 천지차이예요. 어쨌든 체육이 들어갔다는 거 활성화시키겠다는 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내셔널리즘인데요. 선수나 팀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소속 국가의 우수성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홍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드러낸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 결국은 스포츠 잘하면 그 나라도 우수한 국가고 훌륭한 국가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입니다. 대한체육회 연표는요. 1945년 조선체육회 부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 조선 종합경기대에 추인이 됐고요. 1948년 대한체육회 출범 조선체육회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라는 명칭이 정해진 시기죠. 1965년 대한체육회 국고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63년 장충체육관 개관, 1966년 태릉 선수촌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이 시작된 시기죠. 1968년 대한체육회로 일원화되었고요. 1983년 국내 아마추어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 대한체육회가 그 다음에 2009년엔 대한올림픽위원회 통합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체육 관련 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한체육계의 의의는 뭐였냐? 어떤 점이 좋았냐?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이뤘습니다.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가져왔죠. 대단했죠.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를 선양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최고라든지 체육대학이라든지 체육 관련 전문 어떤 그런 학교들이 초, 중, 고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기면서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런 대한체육회에서 물밑 작업으로 근간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수선수 양성 국위 선양했고 가맹 경기단체 지원 육성 그리고 올림픽 운동 확산 보급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정말 활성화된 계기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남북한 스포츠 교류사인데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평 아이스하키전 등 남북 교류전 진행이 되는데 이건 1945년, 46년. 동경 올림픽 예선전의 남북 교류 재개가 1964년. 경평 축구대회 부활 1990년. 이때 사실 떠들썩했겠죠. 이때 뭐 홍명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서 축구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기본 합의서 마련 1991년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그래 1991년도죠. 분단 이후 최초의 단일팀입니다. 그리고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 남북 통일 농구 대회 1999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 2000년. 부산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단 파견 2002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선수단 파견. 잠깐만요. 다시요. 2003년이고요. 동아시아 연맹 축구 선수권 대회 2005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2010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연맹 축구 선수권 대회 2013년. 아시안컵 역도대회 2014년 북한에서 최초로 애국가 연주. 어쨌든 우리나라가 남북 스포츠 교류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요식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복 이후의 체육사상, 국가주의. 국가와 대표적 업적을 중시하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엘리트주의, 스포츠의 동안 국위선양.
학무 정신, 무를 높이고 중시하는 정신, 스포츠와 무예를 동일시했고요. 건민사상, 건전하고 강인한 국민성 중시, 강복규의 체육사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는 사실 이제 저도 이 역사를 배운다는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과거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 특히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고요. 이제 점차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금메달, 인생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요즘 손흥민이라든지 유현진이라든지 박세리라든지 박태환이라든지 김연우라든지 하여튼 우리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민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 박찬호, 황영조, 이만희, 손기정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울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체육사 수업, 식강 수업 듣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